리츠가 어떤 건지 그 네. 부분부터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리츠는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의 이 조각 투자처럼 네. 소유권을 분파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 리츠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부동산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츠는 회사고요. 회사요. 네. 그게 회사라는 게 어떤 주식회사 같은 그렇죠. 그런, 주식회사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리츠라는 주식을 한 주를 소유를 하고 있다면은 네. 그 리츠에 담긴 부동산의 경영권, 일종의 경영권을 우리 모두가 하나씩 다 가지고 나눠 있는 지분으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 펀드와 가장 큰 차이이고요. 부동산 펀드 이런 것도 많이 공모 상품으로 팔렸지만 네. 여기에 펀드에 가입을 했다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경영권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주식 투자하면 내가 이게 주주의 권리가 생기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근데 그래서 주총에서 리츠 주식을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뭐 사는 거 파는 거 그리고 향후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기억인데 네. 리츠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 처음에 주로 있어서 네. 그냥 오픈형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뭐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네. 지금 대부분 오픈형으로 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거래는 돌고 네, 그래서 이제 상장 리츠냐 아니면 그냥 상장되지 않은 공모 리츠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모 리츠냐 특수한 몇 명에게만 이 지분을 파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그 기한을 정해두고 끝나고 나면 청산 딱 해서 특정 분배해주고. 소수 사모 투자자들이 엑싯을 하는 구조를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K 리츠, J 리츠, 미국 리츠 이 세상에 있는 상장 리츠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을 하고 영구히 가는 영속형 회사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주식 산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영속형으로서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 상폐를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그 리츠에 담긴 자산이 하나도 없을 때 다 팔아서 다 팔아서 천부진익 배당을 다 나눠주고 그럴 경우에는 존속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상폐가 되면서 사라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리츠 시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뭐 금리도 좀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장도 좀 좋지 않아서 여기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주변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네, 리츠는 금리와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저희가 상장 리츠 주가를 이렇게 리뷰를 해놨는데요. 파란색 선이 KRX 리츠 탑10 지수라고 해서 이제 리츠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가운데 그림. 네, 파란색 보시면은. 근데 이제 코스피랑 같이 그려보면은 2021년도 상반기에는 코스피를 되게 크게 아웃퍼폼을 했죠. 리츠가. 근데 이때는 금리가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았고요. 그러면 리츠는 가장 큰 특성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고 많이 샀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락은 2022년 한 4, 5월 경이었는데 금리를 많이 오른다라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리츠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한 차례 레벨 다운을 한 거는 2022년 9월 그 PF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PF는 말 그대로 개발금융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그러니까 완공된 자산을 담은 상장 리츠랑은 별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레고랜드 여파가 모든 부동산 대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게 다 경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리츠도 이에 따라서 급락을 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다 가정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리츠에 담긴 부동산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LTV 뭐 60%, 5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런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도 물론 우려스럽지만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극단적인 우려가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약간 부동산 가격이랑도 네.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물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실물 부동산은 금리를 후행합니다. 금리가 정확히, 오르면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이 가격이 레깅을 떨어진다. 하면서 네. 뭐 금리가 지금 올랐다 이러면 지금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아파트 가격도 후행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레깅을 해서 가격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거래하는데 어쨌든 실물 자산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감정가액, 거래가액이 찍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건데 네. 이 리츠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 시장의 컨센서스를 바로 반영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리츠의 주가는 먼저 빠지고 실물 부동산은 후행적으로 빠져요. 주식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맞습니다. 예, 주식도 선행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떨어졌는데도 예.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선행하죠. 주식은 지금 이익을 막 잘 내고 있어도 다음 분기에는 이익이 빠진다라는 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 이익은 서프라이즈인데 주식은 막 빠지고 있겠죠. 음. 그거랑 마찬가지로 상장 리츠들도 아직 부동산 가격은 건재한데 주식가는 먼저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금리의 정점이라는 인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장 리츠는 지금이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한 거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어차피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중에 건물을 하나 팔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안 팔고 계속 임대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 수익을 받으면 임대 수익이라는 건 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임대료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올 텐데 그렇죠. 예. 리츠 가격만 떨어지면 네, 주식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업 그리고 주식이기 때문에 매우 먼 미래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리츠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PF 시장이 난리가 났어도 이 상장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들은 다 담보 가치가 있고 네. 담보 대출 받을 텐데 여기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식의 속성으로서 크게 언더슈팅을 한 거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 리츠의 수익 구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임대 수익이죠. 네. 그리고 비용은 그 자산의 이자 비용이거든요. 네. 네, 다 담보대출을 웬만하면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CD 91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와 함께 오피스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리츠의 이자 비용이 리츠의 수익 구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면은 손익이 줄어들고 네, 리츠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다 환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배당도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좋지 않았군요. 네. 근데 그러면 리츠 주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리츠 회사가 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총 가치가 예를 들면 1,000억이야. 네, 근데 리츠 주가는 전체가 다 합쳐서 500억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쿼티 자본이라고 하는 것만 보셔야 되는데 예. 1,000억의 부동산 가치이지만 우리가 대출을 LTV 50%를 환산해서 500억을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500억의 그 에쿼티만 소유를 한 거죠. 그렇죠. 네, 500억 원의 대출을 은행이 소유를 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은 PBR 1배 혹은 PNAV 1배를 가정한다면은 이제 500억에 형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500억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네. 뭐 그래서 이제 건물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네. 은행 대출 500억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거 건물 가치는 1,000억에서 500억으로 수렴돼 가기 시작하면 네. 리츠의 주가는 빵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극단적인 그 자산 가치에 대한 할인이 반영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LTV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부동산 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갑자기 이 감정 평가를 시장에서 되게 낮게 형성을 한다면은 네. 이 자산은 LTV 50이 아니라 갑자기 80%까지 가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리츠들은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례적인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고금리도 문제였지만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게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들이 역사는 짧지만 이제 조달 방식을 많이 다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의 상당히 오래된 리츠들은 차익 구조가 매우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1등 리츠는 프롤로지스라고 하는 이제 물류 리츠인데요. 여기에 차익 구조를 보시면요.
자산이 막 수백 개잖아요. 네. 그런데 무담보 회사채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담보가 없이. 그렇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한국은 SK리치 사례를 가지고 와보면 여기는 비교적 잘 이제 다각화되었다 평가를 받지만 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고 또 우리나라 리츠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00% 네. 담보대출인 데가 일반적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때의 위험성은 이렇게 오래된 60년 역사를 가진 프롤로지스나 일본의 니폰 빌딩 펀드 이런 리츠들의 특성은 회사채라고 해서 담보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 그 기업의 신용으로. 신용을 네. 보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럴 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LTV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는 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가격이 빠지면서 LTV가 50%에서 80%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건전성 관리해야 되니까 상한 압력을 막 주겠죠. 네. 그러면 나는 다시 차입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츠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무담보 선순위 회사채를 많이 쓰게 된 거죠. 차입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소스를 다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필연적으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네. 100% 순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네. 일반적 대체로 뭐 전지현 씨나 이런 분들은 여기 사지 않아? 돈 많아서 사는 것 같은데. 전지현 씨나 이런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사시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비용 효용적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정한 LTV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자금 조달이 하나의 소스에만 몰빵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네, 이 시장이 경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나는 뭐 이 은행에서만 샀는데 했는데 이 은행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무담보대출, 선순위 사채 혹은 단기, 장기, 심지어 그린본드, 네. 이 ESG 채권 이런 데에는 자금이 요즘에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데에서 또 돈을 쓰면은 훨씬 더 저리에 자금을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제가 네. 이제 제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면 더 저리에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사채를 무담보로 한다. 이거는 금리를 오히려 더 높이는 요인이 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예. 더 적어질 그럴 수도 텐데. 근데 이 리츠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적으로 제일 싼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리츠는 인컴형 자산이니까 캐시플로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측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자금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SK리츠가 지금 담보대출이 66%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SK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의 신용으로서 대부분 조달을 조달하는 것이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하기야 뭐 다른 데랑 뭐 이거랑 뭐 다른 데는 선순위니까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네.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SK가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네. 상황에 갔을 때 네. 그럼 은행이 부동산을 그냥 집어가지고 가면 되겠네 여기는. 그러면 나는 남는 게 없는 거가 되겠네요. SK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경공매획 절차를 그렇죠.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순위 채권을 은행이 가져가서 이제 회수를 하는 거고 네. 이제 나머지 에쿼티 땅부터는 이제 손실이 가해지는 손실이 그런 가는 구조죠.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네. 뭐 이게 우리의 경우에는 은행이 내가 이거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경공매를 집어넣어줘 하고 할 수 있지만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무담보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양쪽에 차이가 크네. 네, 회사의 네. 신용이니까. 네, 네, 그래서 차이가 크네. 이 회사의 신용을 얼마나 그 시장에서 읽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들은 부투법상 그 설립된 지 1년이 지나면은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이면은 신용 등급을 다 신평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안정성을 구소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 ICR이라고 해서 기업 신용 등급은 싱글 A급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역사가 짧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담보를 제시를 한다. 이 리츠가. 회사잖아요, 내가. 네. SK리츠가 회사로서 뭐 AA-급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담보부 사채를 받는다. 자산을 가지고 그러면 한 노치 정도 올라갑니다.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담보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대한 그 이제 레벨도 달라지는 거죠. 담보를 제공하면 신용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죠.
담보부 사채니까 네. 담보를 보고 회사채를 발행하니까 그렇지만 그 담보는 아끼는 게 좋다. 예, 왜냐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ICR 이 기업 신용 등급에 기반해서 무담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조달 방식이 다변화되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고금리 시기에는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리츠 입장에서는. 네. 리츠의 손익 구조는 이렇게 매우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임대 수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 수입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배당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비용 자체도 같이 유지가 되거나 줄여야 우리의 배당이 올라가죠. 네. 그 비용은 대부분이 이자 비용. 네. 그래서 LTV가 낮은 리츠가 기본적으로는 우량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는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리츠보다는 수십 개, 수백 개 가진 리츠가 훨씬 좋겠죠. 예, 안정성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리츠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뭐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였는데 그때 정말 많은 리츠들이 상장이 되었고 또 그때는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산을 살 때에는 이 싼 금리를 활용해서 많이 사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왜냐면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쌌으니까. 2.6%잖아요. 네. 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캡레이트라고 해서 자본하는 수익률. 네.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연간 임대 수입이 5억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연합뉴스 건물의 가치가 지금 100억이에요. 네. 그럼 뭐 캡레이트는 5%인 네, 거죠. 5%.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자 비용보다 지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죠. 2.6이다 이러면은 네, 네, 네. 그럼 그때는 이자를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이런 건물 많이 사야 많이 사는 게 미덕인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럼 내 돈 많이 안 했었어요. 들이고 네. 2억이고 3억이고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죠. 네. 나의 수익률은 무한대로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레버리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2021년까지였던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됩니까? 이제 회사의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은 후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네. 임대 수익이 임대료를 물론 올리기는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네. 여긴 다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연합뉴스 건물주가 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니까 내일부터 5%씩 올려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후행하는 거예요. 1년 뒤, 2년 뒤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아 근데 올릴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부동산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약간 임대 수익률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나요? 이 임대료를 그렇죠.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섹터별로 부동산 상품별로 펀더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다르겠죠. 뒤에 간단히 뭐 오피스 시장을 해놨는데 네. 사실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에 대한 인상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 예, 그냥 비교적 유연하게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해지하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그 리츠 입장에서는 고금리 시기에는 막 사기보다는 좀 비용 통제를 하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좋은 차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LTV를 낮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바텀라인 쪽인데요.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당 가능한 이익을 최대한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올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금 이제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개의 위험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서 무슨 뭐 가치가 떨어지든지 하여튼 뭐 자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리볼빙 할 때 할 수 있느냐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봐야 될 거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쪽에서 공실이 얼마나 나느냐, 공실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지니까 네. 그 두 개의 위험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투자는. 예.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 금리 때문에. 네, 매출 예.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펀더멘탈, 그러니까 수요가 괜찮냐, 수요가 좋아야 네. 가격도 인상을 시키고 이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선호하는 섹터는 오피스 섹터였던 것이죠. 네, 요즘 좋았죠. 네. 네. 그럼 제가 이게 작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온다. 네, 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서 리츠가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었는데 네.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의 비용도 올라가서 네.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리츠라고 하는 뭐 인프라 펀드라고 하는 그런 자산군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은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 실물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 예, 예. 네.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정말 극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은 네.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면서 실물 자산은 올라간다. 예, 어쨌든 상승을 해요. 그게 우리가 실물 자산을 사는 이유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오랜 투자를 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그러면 배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물에 리츠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임대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리랑 비용 다 차감하고 배당을 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나요? 주지 않죠.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네.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하면은 할 수도 네네 있겠죠. 맞습니다. 그때 수익 이익이 실현을 남는 할 부분에 때에 대해서. 그 처분을 굉장히 많이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네. 주주에게 그 즉시 배당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처분이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네. 오늘 뭐 예를 들면 1,000억에 샀어. 근데 이게 1년 뒤에 2,000억이 됐어. 네. 이거 팔았단 말이에요, 2,000억에. 네. 그럼 1,000억의 처분이 이게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건물을 2,000억짜리를 샀어. 네. 그래도 배당하나요? 근데 이 각 나라마다 제도가 좀 틀린데요. 네. 저희도 그런 걸 많이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재투자에 원금을 쓰면 정말 좋잖아요. 네. 그러면 더 빨리 우리나라 리츠가 성장을 할 텐데 네. 그거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처분이익을 만약에 배당으로 안 준다 이러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리츠의 속성은 뭐냐면 배당 가능한 이익을 90% 이상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를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배당으로 다 환원을 해버리는 거고. 음. 근데 처분 이익을 이거는 배당을 안 한다라고 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즉각적으로 처분 이익을 처분 배당을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편법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배당을 다 해버리고 신규 중자를 해버리면 네. 세금을 피하고 갈 수는 있는 방법이겠네. 그게 그냥 정상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리츠들의. 예. 그래서 처분 이익을 네. 예,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리츠 중에서 코랑코 에너지 리츠라고 있는데 네. 여기는 170여 개의 주유소를 일괄적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비핵심 자산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수요가 주유소를 하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입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유소들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해서 그때의 그 이익을 그 즉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2배 정도 이렇게 나왔던 와. 적도 있고 네. 뭐 앞으로도 이제 간헐적으로 배당을 이제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원금은 다른 자산을 그 미래의 시대에 맞는 자산군으로 재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재편은 어떻게 배당을 줘버렸는데 네. 무슨 원- 돈으로 원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원고는 지금 한다 가지고 이건데. 있으니까. 네. 수익금만 근데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좀 사실은 고쳐줘야 되겠네 법을. 이게 터무니없네. 왜냐면 내가 원금은 옛날에 100억 주고 샀다. 네. 지금 200억이 돼가지고 이 100억을 배당을 주고 나면 100억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건물 값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정부 네.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보고 계세요. 의외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리츠 성장을 위해서라도 사실 잦은 유상증자를 막는 길은 이렇게 처분이익 배당을 너무 과하게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 절반이라도 이제 과세를 하지 않게 한다던가. 그러면 충분한 그 이제 투자 원금이 마련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주 가치나 아니면 시장 형성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용 준비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대형화 과정에서의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상장 리츠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안타까운 점은 외형이 작다는 것이고요. 근데 주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리츠의 외형도 커지면 커질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야 좋은 건물도 사고 큰 건물도 맞습니다. 사고. 네, 왜냐면은 그냥 한 개의 똘똘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이러는데 리츠는 기본적으로 회사이고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하나의 리츠는 하나의 자산만 담으면 그 노출도가 너무 큽니다. 외부 변수에. 그렇죠. 네, 네. 분산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2개, 3개 담으면 담을수록 커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신평 등급인데 네.
현재 신평 등급을 내는 신용기관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자산 규모 1조 이상을 이제 AA 정도를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암만 좋아도 네. 자산이 1조가 안 되면 AA 이상을 주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그냥 프랙티스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외형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신평 등급 잘 나오면 뭐 금리 싸지니까 더 비용 절감되고 그렇죠. 안정성도 커지고 더 좋은 자산 매입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외형 성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주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수 편입에 매우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리츠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초창기니까 좀 이제 개별로 많이 사시기는 해요. 제 주위에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미국은 260개, 사실 일본도 60개, 싱가포르 한 40몇 개 이렇게 리츠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하나를 공격적으로 사는 투자자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왜냐면 인컴형 자산이잖아요. 네. 위험을 분산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시브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FTS, EPRA, NARH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지수이고요. 네. 여기에 편입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지수 시가총액이 한 500조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글로벌리 정말 큰 패시브 펀드들 있잖아요. 네. 이걸 많이 추종을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한참 앞에 여쭤봤어야 될 걸 지금 네. 다시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리츠들이 담을 수 있는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부동산의 네. 종류나 아니면 지역별로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리츠는 매우 엄격한 그런 심사 조건이 있거든요. 네. 영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해 가능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의 그런 기법이라면 사실 금융당국 통과를 못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 상품이잖아요. 네네네. 공모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네, 검증이 됐다면 검증이 캐시플로우가 검증이 됐고 그렇죠. 임차인 정말 중요한데 임차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형화가 필요한데 지금 뭐 그런 사례도 있나 네. 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4개의 리츠가 현재까지 FTSE 지수에 편입이 되었는데 제일 네. 먼저 뭐 ESR 캔달스퀘어 리츠, 그리고 롯데 리츠, 그리고 SK 리츠, JR 글로벌 리츠 4개가 편입이 된 상황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유동 그 주식수,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빼고 그런 시가총액 수준을 본다면 한 4억 불 정도면은 이 지수 편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4억 분이 한 5천억 정도 네, 시총이. 네. 근데 이런 리츠에도 대주주라는 개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스폰서인 거고요. 스폰서요. 네. 예를 들어 SK 리츠, 롯데 리츠 이들의 자산은 편입된 부동산은 SK 롯데그룹이나 SK그룹이 그렇죠. 그 그룹의 자산이 많죠. 얼마 대부분은. 정도를 태워놓고 자신의 나머지를 부동산을 출자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리츠에. 부동산 출자를 네. 하죠. 리츠에 매각하고 그 가치만큼을 주식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 스폰서라고 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SK는 이제 50에서 시작을 했고 롯데리츠도 50% 유지하고 있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거 같기도 한데 네. 대주주가 있으니까 대주주 거네요. 일부만 소유를 이제 주식들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읽혀요, 해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리츠 사고 싶다고 해요. 네. 근데 가장 장애라고 한다면은 너무 작다 아직. 사이즈가 왜냐면 작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 단위가 되어야 보기 시작을 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에 들어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한국만의 독특한 그런 리츠의 구조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스폰서형 리츠라고 하는 것인데 그 스폰서가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롯데, SK. 안정적이죠. 네, 근데 임차인들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나라의 리츠에도 우리의 그 임차인들은 100% SK 계열사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정말 이름난 리츠라고 하지만 정말 다양한 그렇죠. 리스크도 있고,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 FN 리츠다 그러면 삼성 그룹이 다 들어가 있고. 계열사이고, 예, 너무나 퀄리티가 좋잖아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극강의 안정성들을 매우 좋게 봅니다. 그러면 덩치만 커지면 되겠네요. 좋은 자산으로 덩치가 커져야겠죠. 네네. 그렇죠. 뭐 삼성이나 네. SK나 롯데 그런. 근데 좋은 자산이면서 쪽으로? 향후에 이제 기업이고 리츠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그 자산의 가치가 성장한다라는 신념이 있어야죠. 그런 리츠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현금 흐름, 그러니까 건물을 담보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창구로도 좀 사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악용이 된다면은 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고, 악용. 예, 네, 그렇게 네. 악용되면 아니 뭐 현금을 만든다는데 그게 악용이라고 할 아니 수 근데 있는. 현금을 만드는 거는 옛날에 난 이건 악용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게 굳이 내 계열의 리츠에다가 내 빌딩을 갖다 주지 않아도 네. 다른 데다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팔았죠. 그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재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재임대하고 많이 팔고 그다음에 뭐 바이백 옵션도 옛날에 많이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어차피. 기업이 만약에 정말 현금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동산 갖다 팔아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네. 그리고 펀드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비클에 넣으면 더 손쉽게 유동화를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힘든 회사를 설립해서 상장도 해야 되고, 상장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공시도 해야 되고 네. 막 투자자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리츠를 계속 성장을 시키고 기업 스폰서와 그리고 이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데가 서로 이제 상호 시너지 윈윈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주주잖아요. 네. 스폰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뭐 미국의 그 유수의 디벨로퍼들은 그렇게 개발한 자산을 계열 리츠에 넘기면서 상호 간에 같이 성장을 했던 거죠. 우리 지금 역사가 얼마나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이 상장 리츠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기관리 리츠라고 하는 게 있기는 했는데 네. 이제 너무나 작고 존재감이 미약했고, 네. 진정한 K 리츠의 역사는 2018년으로 봅니다. 2018년? 네네. 얼마 안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뭐 이리츠 코크랩 이런 리츠들이 태어났을 때 2018년이었고, 조금 관심이 높아졌던 건 제 느낌으로 2019년 롯데리츠라고 하는 대형 그룹이 리츠를 설립하면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주들한테 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많이 안정적으로 주죠. 배당을 지급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핵심 포인트인데 네.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네, 국내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가중 평균 했을 때 6.9% 정도이고요. 잘 나오네요. 근데 매우 높은 편인 거죠. 매우 높은. 지금 뭐 6% 배당 주는 네. 기업이 거의 많지는 않잖아요. 이건 근데 이거 사실은 원래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데니까. 네. 안정적으로. 근데 슬프게도 네. 그 원래는 이제 6%를 주려고 했는데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 이제 6.9% 7%까지 올라갔네요. 아.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는 아.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주가잖아요. 주식은 네. 주가 올라가면 또 떨어지겠네. 네, 그리고 네. 이러는 거지. 어떻게 맨날 5,000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배당일 때에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면은 캐피탈 게인과 함께 안정적 네.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기본적 리츠의 속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데보다 훨씬 높고 네, 이게 또 시중 금리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스프레드. 시중에서 내가 은행에 맡겨놓으면 얼마 주는데 얘들은 얼마 준다.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은 10년 국고채 금리보다 뭐 네. 120bp? 네. 그 정도 더 높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래도 거의 320bp나 차이가 이게 나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어디죠? 그 가운데 춘천에 그 사태 났을 때.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리츠 사놨으면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 했겠네. 그때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매우 그 이후로 랠리를 또 했으니까 네. 연초까지 극단적인 그 우려가 있었다가 이제 또 안도 랠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금 사놨으면 경색이. 주가 네. 올라서 벌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배당은 그대로 배당 들어왔을 수익률은 것이고. 굉장히 네. 높은 배당 수익률인 거네 원가 대비하면. 네, 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시장 그때- 환경이 이런데. 그때 못 돌아가지 네.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국내 리츠와 미국 리츠 그냥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리츠는 자기 관리 리츠라는 구조를 띱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나요? 네. 저는 잘 안 아, 되는데 왜 이러셔. 미국은 잘 이게 되나 봐요. 리츠는 네. 위탁 관리 리츠와 네. 그리고 자기 관리 리츠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대부분 위탁 관리 리츠 구조로 채택을 해요. 위탁 관리라는 거 뭐고 자기 관리는 뭐예요? 자기 관리는 그 리츠 안에 음. 리츠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AMC, SM 매니지먼트 컴퍼니, 네. 자산 운용사가 네. 그 회사 안에 들어와서 건물 관리도 하고 내가 다. 자산도 사고 배당도 주고 이게 같은 거고, 네. 네. 위탁 관리 리츠는 이 자산 운용사가 떨어져 있어요. 리츠랑 외부로. 그러니까 리츠 안에는 부동산만 담겨 있고 네. 이를 운용하는
AMC는 다 별도의 있고? 독립적인 별도로 법인이에요. 있고? 예, 그 왜 그러냐?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주편에서 더 투명성을 높인다? 위해서 그게 이제 아시아 리츠의 특성인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리츠들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현금 흐름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예, 현금 유보 이런 거 없고 배당 가능한 이익은 다 뿌려내야 되고 정말 충실하게 주주에 의해서. 근데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 리츠이기 때문에 진짜 디벨로퍼 형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이게 위기가 왔다 이러면 현금 일단 유보해요. 그리고 법인세를 그냥 맞아버려요. 배당은 안 주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배당은 뭐 프롤로지스 이런 데도 2%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다 유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리츠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츠하고는 속성의 다르네. 리츠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위탁 관리가 원래 일본 쪽에서 발달했던 거 아닌가요? 네, 아시아는 다 위탁 관리 리츠. 그러니까 일본이 네. 그게 굉장히 먼저 네, 가장 발달한 크죠. 나라죠. 예, 가장 크고. 큰 나라이고. 예. 일본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게 네. 상대적으로 금리에 비해서 아, 네, 스프레드가 예,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저금리 국가에서는 엄청 좋은 게 리츠 상품이 네, 금리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낮아질 때 가장 좋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양쪽에 다 장단점은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리츠 회사가 망할 위험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거대하니까. 거대하기도 네네. 하고 네. 위험하면 돈 안 주고 현금 유보해버리니까. 네. 네. 배당컷 맨날 하면서. 네, 유보해버리고 그러니까 원금이 날아갈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고. 그래도 원금도 날라갑니다. 아, 원금도 예,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매우 볼 수 부실한 있겠죠. 예,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네. 오피스를 막 헐값에 매각하고 지금 이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네. 리츠들은. 근데 우리 거는 다 배당으로 줘버리고 나면 네. 아, 회사가 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부 유보 현금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용사들이 AMC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좋은 운용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해요. 하겠죠. 예, 네. 차분이익을 배당으로 뿌리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상 경제를 할 때에도 훨씬 더 좋은 자금을 쉽게 예, 조달할 수가 그렇게 있죠. 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자금으로 더 좋은 자산을 저가에 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리츠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차분이익을 나눠주면은 주가는 그거에 응답을 하죠. 같이 오르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럴 때 유상증자를 또 적절히 해서 그 재원으로 또 좋은 자산을 지금과 같은 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뭐 이게 그 기초 자산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배당 수익률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건가요? 뭐 호텔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얼마 나오고 아니면 물류창고를 갖고 있으면 배당이 얼마 나오고 이런 특성들이 뭐 있나요? 아니면 상품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좀 다르다든지?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섹터별로 먼저 배당 수익률의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형. 외형. 예, 예. 안정성이잖아요. 크면 클수록 배당을 많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작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대부분이 좀 비슷하게 상장을 해요. 네. 그 다음은 주가예요. 음. 다들 6%로 맞춘 듯이 상장을- IPO를 하지만 네,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리츠는 이제 배당 수익률 5%이고 어떤 리츠 9%이고 이래요. 주가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이 5%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SK 리츠를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처음에 다 비슷하게 6%로 시작을 했으나 네. 이제 5.1%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데는 주주들이 요구 수익률이 작은 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여기는 더 많은 주가 상승. 그러니까 비싸도 나는 산다. 5%만 줘도 나는 저 주가라도 산다. 그런 이런 거죠. 느낌인 거죠. 네, 예.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자본이득. 그러니까 네. 내가 주가 상승을 네. 노리고 리츠를 사겠다라고 하면 저게 맞는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배당을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높은 걸 사는 6% 거고.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예, 예.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리츠 투자에서는 네. 사실 그러니까 동시에 저것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해서 나는 이 회사는 좋고 안전한 회사니까 요구 수익률을 5%만 먹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아주 안 좋으니까 네. 그 정크본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요구 거니까. 수익률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좀 특이했던 것이 미국에 무슨 헬스케어 리츠가 있는데 네. 거기를 되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나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9몇 %였어요. 높고 좋죠. 네.
그래서 사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배당 컷을 의미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네. 400원을 줘서 얘가 9%다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네네. 샀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막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배당은 300원으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주가가 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얘는 9%인 거예요. 약간 그 실적이 안 좋아져서 네, 배당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배당도 DPS가 빠지는데 네. 실적이 더 빨리 예, 빠지니까. 근데 주가는 더 빨리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 아. 샀는데 배당 컷만 맞는 거예요. 배당 큰 맞고 주가도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리츠를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최고야 이러는 거는 정말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주식은 주식이니까 너무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뭐 진짜 좋아서 그런 데가 더 많지만 네, 우리나라 네, 리츠 네. 중에서는 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일단 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담는 우리 자산들, 뭐 오피스 이런 것도 지금 뭐 미국은 공실 엄청 많아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다 망한다고 막 올 초부터 엄청 떠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오피스 시장은 전망이 어떤 이 기초 자산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 시장 수급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공실률 자체가 역대 최저이고요. 2.6% 이건 자연 공실을 미치니까 사실상 이제 원하는 오피스를 못 구하시는 것 같고요. 예, 왜 보통 그러냐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 7%가 한국이요? 평균인가요? 뭐 여기 지금 표를 보니까 네, 역대 그랬었고 가장 네네. 높았던 시점이 이제 10%까지 갔었는데 네. 오피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6% 넘어 올라가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공실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연 공실 6% 정도를 보는 거 아닌가요? 네, 5% 정도면은 뭐 적정 수준. 그렇죠. 근데 예. 그게서 일단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건물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네. 공실이 너무 많아지면은 임대료 자체도 이제 좀 압박을 받으니까.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공실이 낮아졌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많이 못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네. 근데 2020년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많이 했던 때였고 그 전에 한 10년간은 서울의 오피스 시장에 오피스 공급이 많이 됐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때 2020년에는 특히 많이 됐던 게 잘 아시는 파크원 여의도에. 아, 네. 예, 예. 네.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정말 큰일 났다 아.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빨리 소화가 된 거예요. 네.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잠재적인 수요도 있었지만 2020년에 멸실도 많았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멸치 엄청났네. 예, 멸실이 10만 평.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파크원 하나에 10만 평인데 네. 이때 멸실이 10만 평 한 해에만 발생을 했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건물이 무너졌다는. 아니, 부시고살이지만. 오피스의 수명이 아. 우리나라 도심이 이렇게 비즈니스 구역이 한 30년 되면은 다 이제 다른 용도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멸실을 하고 재건축을 하면은 오피스로 그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서울은. 대부분의 시행사, 뭐 금융기관들은 그 오피스 부지를 사면은 재건축을 해서 다른 더 좋은 거를 만들죠. 더 수익을 낼 수 아파트를 있는 거. 만들어서 그렇죠. 팔고. 고급 주거 이런 거.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고급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주거지로 개발되듯이. 네. 그래서 오피스의 공급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네. 지금 공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낮은 공급은 계속 또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네, 예정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24년에는 4년도에 뭐가 하나 있네요. 뭐 기타 지역에 좀 많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이제 마곡이에요. 아, 마곡. 네네. 그러니까 마곡은 기존의 여의도, 강남 이런 데랑은 약간 특수한 권역이잖아요. 네. R&D 센터가 많고 등등. 네네. 그래서 기존의 서울 오피스 구역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타이트한 수급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한국은 재택근무를 안 해요. 안 하죠. 네. 할 수가 없는. 출근하라고 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율이 제일 낮은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한국인가요? 의외로 한국이었어요. 역시 예. 1등 해야 됩니다. 일본인 우리나라. 줄 알았지만 일본은 도쿄올림픽 당시에 너무 정부가 강권을 해서 네. 재택근무가 잘 정착이 됐습니다. 네. 거기 지금 뭐 굉장히 불만이 듯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저는 나와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네, 나와서. 윗분 저는 누가 이렇게. 불러주기만 하면 갑니다. 네. 나가서 회의해야죠. 나가서. 그래서 네.
이렇게 미국과 상반되는 공시를 보이고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오피스의 임대료가 잘 오르는 사실 거죠. 어제 2018, 2019년 이때마다 그 CBD 쪽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네네. 공실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그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 뭐 3년 계약을 하면 1년 반 임대료 안 받고 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렌트 프리도 상당히 많았는데 2018년이 마지막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에 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츠 전략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고자 하는 거는 리츠를 매입을 할 때에는 그 리츠가 언제 탄생을 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빈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자산을 매입했다 이러면 싸게 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공실이 높았으니까. 그렇죠. 예, 네. 할인이 많이 되어서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뭐 물론 낮지만 상대적 고금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차입을 했던 리츠들은 한 1, 2년 뒤에 다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이자 비용이 막 200bp씩 떨어졌어요. 그때 네. 상장했던 이리츠 코크랩, 뭐 신한 알파 리츠. 음.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자 비용이 줄면서 1, 2년 뒤에 배당이 확 올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신한 알파리츠라고 하는 리츠는 2018년에 상장했는데 네. 당시에 샀던 자산이 판교에 있는 크랩톤 타워. 음. 네, 그런 프라임 오피스가 5천억에 샀는데 지금 간편 가치는 대박 7,700억. 났네. 예. 대박.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사자. 그런 유망 리츠들은 지금과 같이 고금리에 자산을 싸게 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최고 금리에 대출을 실행했다면은 앞으로 금리는 빠질 일이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높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자 비용은 감소를 할 것이다. 요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2018년도에 자산을 좀 싸게 샀을 가능성이. 근데 이제 그죠. 재평가는 안 하죠. 그치 재평가는 해요. 근데 아, 합니까? 이거를 부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2018년에 이렇게 주주 환원이 금방 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 2018년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023년에 상장한 리츠를 사면 큰일 나는 거.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네. 거.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더 어려운 시기에 샀으면은 더 2018년보다는 싸게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내년 후년이 갈수록 그 가치는 훨씬 더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네. 22년 말 23년 초에 부동산을 산 리츠를 찾아라. 예, 그리고 그때 2022년 11월에 예를 들어서 네. 레고랜드 사태로 온 시장이 얼어서 고금리, 최대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러면 지금 이자 비용 빠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대량이 그렇죠.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 리츠들이 2023년에 상장한 리츠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